자산관리는 보험점검부터 시작합니다. 010-9398-8924 나눔보험 설계. 조립 컴퓨터는 웰 컴퓨터. 상담을 통해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단아와 최저가 견적으로 문파 PC 조립을 책임집니다. AS도 안심. 웰컴퓨터가 보내드리는 포장 박스에 본체만 넣어서 안전하게 수리하고 안전하게 받습니다. 웰컴퓨터 010-3952-7982로 연락 주시거나 카카오톡 부산 웰컴퓨터 검색하시고 채팅으로 문의주세요. 유튜브로 연락 주시면 사은품도 잘 챙겨드립니다. 부산 웰컴퓨터 010-3952-7982. 아페리르의 간판 스타 루트라인 2세대가 나왔습니다. 더 깊어진 속보습 케어, 인체 시험 테스트 완료, 더 순해진 저자극 포뮬러, EWG 그린 등급 획득. 1세대보다 더 순하고 비건에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임상을 통해 확실히 증명했습니다. 지금 올리브영 검색창에 아페리레 검색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27일 정치신세계 오늘 특별한 손님 모시고 시작합니다. 오늘 남평호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치신세계 처음으로 출연하시는 거잖아요. 예. 일단은요 시청자님들께 네.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평호라 그럽니다. 그동안 정치 신세계 한번 올려다가 몇 년이 걸렸습니다. 하여튼 네. 인사드리고요. 오늘 네. 뭐 특별하게 하나 인사를 따로 할 게 있는데 네, 오늘 김근태 의장님 12주년 추모식이 있었습니다. 모란공원 갔다 왔는데 모란공원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분들이 한결같이 김근태의 도덕성이나 이 정직과 진실의 길에서 국민과 함께 가겠다 이런 결의를 했을 텐데 그 결의 속에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민주당의 길을 발견하고자 하고 왔습니다. 네. 사실 오늘 남평호 실장님이 그동안 정치신세계 출연 의사를 타진을 안 하신 것도 아닌데요. 그때는 뭐랄까 핫한 인물이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화제의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에 하시죠 이러다가 지금 갑자기 또 핫해지셨어요. 바로 대장동 최초 제보자라는 타이틀로 언론에 갑자기 많이 노출이 되셔가지고 모시게 됐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일단 이낙연 총리님을 모셨었는데 어떻게 발탁이 되셨고 어떤 계기로 같이 일하게 되셨는지가 궁금해요. 예, 이낙연 총님하고는 뭐 개인적 인연은 참 오래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우리 김근태 의장님하고 우리 이낙연 총리께서 항상 친하셨고 늘 함께 하셨어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들이 별로 드물죠. 그 사이에 제가 한 번씩 끼고 또 우리 이낙연 총리님하고 가끔은 술 한 잔씩 하면서 그 총리님의 어떤 내공을 배웠는데 제가 우리 이낙연 총리님 도지사 시절 때 갑자기 어디 일 좀 같이 해주소 해서 도지사 시절 때 발탁이 돼서 도지사님으로 모실 때부터 인연을 시작했습니다. 전남도지사 시절에 네, 그렇죠. 네. 그때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제가 우리 이낙연 지사님의 서울 사무소장으로서 네. 역할을 했고 그때가 마치 이제 2016년도에 촛불이 있었을 때 제가 우리 그때 당시에 지사님하고 같이 서울에서 같이 공부도 하고 촛불 그 대회에 토요일에 되면 항상 모시고 나가고 그런 사이에 대선이 있었고 대선 후에 또 총리로 발탁되신 바람에 따라 들어갔습니다. 저는 국무총리실에 민정실이 있는 거를 사실 처음 알았는데 그게 대통령 민정수석과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한가요? 약간 다르죠. 우리 총리실 그 실장 민정실에는 시민사회 비서관실하고 민정 비서관실이 있고요. 네. 또 여러 가지 정부의 여러 그 경찰, 검찰, 세무서 이런 데 파견 받아서 하는 파견 인력들을 관리하기도 하고 그래서요. 여러 가지 국정 현안들을 점검하고 또 국정이 잘 돌아가는가 이렇게 모니터링도 하고 또 국민들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또 시민사회하고 참고 역할도 하고 많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총리실 민정수석이면은 혹시 뭐 지자체에 대한 비리 같은 제보들이 들어오거나 첩보들이 들어오는 그런 일들도 있었나요? 하여튼 그 많은 뭐 각종 민원들부터 비리들도 많이 들어왔죠. 그런데 아니 박근혜 정부 때보다는 한 6배 정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요? 네.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촛불 정부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랬을 테고 또 이낙연 총리가 워낙 일 잘한다고 소문이 나서 네네. 민원이 막 밀려 들어왔어요. 한 주에 뭐 1,000건씩 들어오고 그래서 민원 폭주에 시달렸는데 저는 뭐 우리 민정실의 그 민원을 담당하는 우리 부서 사람들한테 그걸 일일이 뭐 그냥 대부분 민원을 챙길 때 정부 민원 창구 똑같이 민원 제기하는 그 피민원인들한테 그냥 대부분 패스해요. 그러지 말고 직접 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해결해라 해서 인기가 좋았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는 그 총리가 네. 진정성 있게 민원을 해결해주고 귀 기울여 들여줄 거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겠네요. 그럼요. 이낙연 총리께서 일 잘한다는 소문은요. 그런 디테일 그다음에 시선은 언제나 그 국민들한테 향했고 이 양반은 뭐 총리님께서는 사실 내가 모셔본 정치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국민에 헌신하는 정부를 꾸릴 수 있는 그 공무원들 압박해서 그럴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존경하고 그랬죠. 그래서 방금 공무원 압박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뭐 국민 한 사람으로서 정치인 혹은 총리 이낙연이라는 사람은 매우 대국민 서비스가 좋은 사람이다. 예. 요렇긴 한데 또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힘들어하고 심지어는 매우 싫어하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럼요. 여러분. 근데 이제 총리님 모시면서 네. 막 무섭거나 싫거나 뭐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그 엄하고 일할 때 보면 워낙 이 일을 어떻게 보면 핵심을 확 찔러서 시키기 때문에 네. 공무원들 밑에서 일하기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제가 믿었던 것은 이낙연 총리는 아까 얘기처럼 이 공무원들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질문하셨어요. 네. 총리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을 존재하는 게 공무원이지. 그 의전 싫어하시고요. 뭐 누가 문도 못 열어주겠어요. 그리고 뭐 어디 신발 같은 거 본인이 다 정리하고 그런 뭐 이 속마음 정말 따뜻해서 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질책했지만 뭐 술 한잔 하거나 사석에서는 뭘 정말 큰 형님처럼 잘 챙겨주시고 재밌게 유쾌하게 항상 저희들 보다 유머스럽게 분위기를 확 잡아나가는 그런 유능한 분이었어요. 워낙 개그맨이시잖아요. 예. 그렇죠. 하여튼 많이 혼나셨어요? 저는 뭐 다른 사람도 혼이 많이 났죠. 더 많이 났어요? 덜 난 게 아니라? 원래 우리 총리님은 예. 그 가장 자기한테 엄격하게 자기한테 하고 네. 그다음 측근들한테 엄격하게 하시는 네. 분이고 사이가 멀어갈수록 따뜻하고 원정이 가는 그런 분이었어요. 가까울수록 싫다. 가까울수록 항상 혼날 준비를 하면서 일을 같이 네. 해야죠. 예. 자, 이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가 봐야 되겠는데 네. 이 대장동 최초 제보자 이런 타이틀 네. 이게 이제 이낙연 측근이다. 네. 이게 퍼진 지는 꽤 오래됐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 기간 동안에 마음 고생이 좀 심하셨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비밀의 무게 같은 거 네.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그동안? 저는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이 최초 저보자라고 얘기를 하게 된 이유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제 적어도 이 박종윤 기자가 여러 차례 이낙연 측에서 또 이낙연 최측근이 발표했다는 그런 얘기를 해서 언젠가는 저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스러운 건 맞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게 이 제보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어서 당시에 대장동 비리 의혹은 내가 손대기도 전에 뭐 성남시 이루는 소문이 많이 났었던 거고 특히 이제 제가 첫 제보를 받았던 게 대장동 원주민들로부터 받았거든요. 네. 근데 대장동 원주민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그 민원을 여러 군데 들고 다니고 또 언론사에 제보도 해보고 그래도 누가 받아준 데가 없더라. 화가 나 있었어요. 원주민들 화가 나 있어서 저한테 몇 차례 고성도 좀 오고 가면서 그거 하나 해결 못 해주냐. 이재명 이 지사가 시장 때 약속했던 걸 다 어겼는데 왜 그걸 뭐 이낙연 캠프에서는 모른 척하느냐. 그렇게 하도
여러 차례 뭐라 그러고 그래서 아니 근데 그런 민원을 네. 사실은 이재명 캠프 가서 좀 해결할 일인데 네. 왜 상대 캠프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거에 의문이었죠. 그래서 뭐 도대체 이재명 그 지사하고는 그런 거 안 해봤냐 그랬더니 이재명 시장 당시에 여러 차례 그 얘기를 하면 들어줄 거 좀 얘기하다가 안 들어주고 해서 자기들이 소송까지 하게 됐다. 저는 이게 진짜 제일 미스테리인 포인트입니다. 네, 지금 네. 뭐 민주당 내에서는 이게 뭐 내부 총질이다 뭐 네, 이런 프레임도 있고 배신자 프레임도 있고 네. 다 그런 프레임들이 그동안 이어져 왔는데 네. 처음에 대장동 주민들이 찾아가서 호소를 했을 때 네. 네. 이재명 캠프라든가 혹은 네.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네. 혹은 뭐 경기도지사 시절에 네. 이거를 해결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잖아요. 그러죠. 예. 그러니까 예. 자기들도 모르고 있다가 뒤통수 맞듯이 생긴 일이 아니라 다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네. 터질 테면 터져라. 니네가 몇 명이나 되냐. 그러죠. 이런 심경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재명 시장도 그런 얘기 했다잖아요. 뭐 대장동 주민들 그 민원들 듣고는 유동규가 네. 유동규가 한 얘기가 표 400표뿐이 안 된다. 네. 이런 얘기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그 이재명 지사님의 지사의 어떤 그런 사고 속에서는 네. 만사 이렇게 계산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소수면 찍어 누르면 그만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해결할 일을 해결을 못해가지고 생긴 건데 네. 지금 저는 민주당 그 주류라고 하는 사람들 생각을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문제의 원인을 일으킨 사람 그리고 수습할 수 있는 기회나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찍어 누르려고 했는데 네. 그 나중에 그게 결국 해결이 안 돼서 파생돼서 터진 일을 가지고 그게 대선 패배의 책임이다 이렇게 예. 하는 게 저는 진짜 납득을 할 수 없는데 인간들인가 싶어요 사실은. 예, 저는 뭐 저기 가끔 과거의 민주당은 그러지 않았는데 네. 이재명 민주당에서 발생하는 현상들은 그렇게 좀 약간 여국이 돼요. 예. 당 대표 한 사람 때문에 당의 근본이 이렇게 뒤흔들리는 거는 우리가 사실 예전에는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라고 했던 것들이 그렇죠. 지금 다 이렇게 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저기 김대중 대통령이 당을 여러 번 만들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 네. 뭐 평화민주당 만들고 또 새천년 민주당, 뭐 이 국민의힘 만들고 또 이런 과정에서 보면 제왕적 총재라고 하더라도 이 김대중 대통령은 언제나 국민들을 사랑하고 또 그런 민원이 있으면 언제나 먼저 듣고 자기의 잘못이면 사과하고 그랬던 그런 총재였는데 이재명 민주당은 이재명이 유리하면 뭐 그 유리한 방향으로 모든 걸 결정해 버리니까 저는 이 이재명 민주당이 정말로 출연해서는 안 되는 당이 민주당이 돼버렸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예. 그런 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민주당 비판하는 게 저희도 몇 년을 해왔고요. 그랬구나. 대안이 네. 없으니까 비판을 하게 되는데 네. 요즘 뭐 대안도 생긴 것 같고 그래서 네. 그렇게 뭐 많이 열려서 비판하고 싶은 마음도 이제는 별로 예. 안 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핵심적으로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뭐냐? 대장동 최초 제보자가 NY의 측근이다. 이 소문까지 있었는데 최근에 직접 기자회견까지 하시면서 네, 본인임을 지금 밝히셨단 말입니다. 네. 근데 굳이 이 타이밍에 밝히신 특히 이제 뭐 탈당이냐 신당이냐 이런 타이밍에 이렇게 밝히게 되신 기자회견까지 하시게 된 연유가 어떻게 됩니까? 좀 상황 자체가 이제 좀 이 단순하진 않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대단한 제보가 아니었고 저희가 들여다볼 때만 해도 뭐 이 조사의 한계라든가 자료 한계 때문에 저희가 의혹을 정리해서 이제 제보한 것이 전체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9월 13일 이후에 조선일보 보도 이후에는 제가 알고 있는 이 대장동의 진실보다 많은 게 밝혀졌고 수사 과정에서 최근에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뭐 유튜브를 통해서 대장동 전말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 특별하게 제가 제보했다는 것을 이 알릴 만한 것이 없었는데 우리 박종명 기자가 지난주에 이 서른 유정찬 의원이 제보한 게 아니고 최측근이 제보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한테 뭐 혹시 남평원이냐 이런 문의가 있었고 또 총리께서도 뭐 아냐 그래서 제가 했다 그리고 그게 별게 아니어서 총님한테 보고도 못 드렸고 이번에 유언 기회 털고 가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적어도 2년 4개월 동안 내내 그 프레임이
대장동 때문에 대선 졌다. 또 이낙연 뭐 이 음모를 꾸며서 대장동을 터뜨렸다. 이런 이상한 회귀한 논리들이 네. 하도 나무에서 내가 그 진실을 밝히는 게 저기 뭐 민주당을 위해 좋고 우리나라 역사를 위해 좋겠다. 네. 그런 심정으로 이제 그냥 내가 그 커밍아웃 한 거죠. 사실 이제 실장님 실명이 언론에는 어느 정도 네. 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네. 잘못하면은 자칫하면은 지금 우리가 아무 준비 없이 네. 보수 언론들이 이제 갈등 분열 위주로 네. 선제적으로 기사가 나올 수 있는 상황. 그때는 우리가 네. 수습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제 먼저 맞아요. 맞아요. 선제적으로 네.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저는 뭐 언론도 그 사실은 이 언제나 그 이낙연 이재명 프레임에 그 싸움을 시키려고 하는 게 커요. 근데 그 대장동의 원인을 분석하면 되는 거지. 그 대장동이 왜 잘못됐는가, 왜 그렇게 이 김만배한테 떼돈을 안겨줄 수 있는 행정력이 했는가 이런 게 중요한 거지. 그걸 누가 만드는 게 뭐 중요해요? 아까처럼 다 알고 있는데 세상이. 네. 근데 그게 마치 이낙연의 음모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이재명과 싸움거리를 만들고 뭐 이 갈등 관계로 만드는 것은 전부 다 언론이 해왔죠 그동안에. 네. 뭐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단군 일의 최재 치적이라고 아직도 친명계들은 생각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면 그리고 또 대선에 있어서 이제 대장동 이슈가 호재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네. 그 신념의 변함이 없다면 이렇게 뭐 대선 패배 책임을 말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들어요. 그냥 핑계죠. 예. 이를테면 이제 0.73% 졌다는 것을 이낙연 도와주지 않아 줬다는 그런 시각보다는 저희는 그래요. 이낙연 총리가 최소한의 국민들의 10% 이상 지지를 얻고 있었는데 당시에도 네. 민주당 지지를 뭐 넘어서 말입니다. 적어도 5천만에 뭐 10% 500만 아니에요? 네. 유권자 300만이 이낙연 이 예를 들면 저 이 이재명 반대했다 그러면 0.7% 0.73% 이상 적겠죠. 근데 네. 이낙연 총리께서 당시에 정말로 헌신적으로 열심히 대선을 뛰어서 그 이재명이가 압도적으로 질 패배를 정말로 0.7% 정도로 격차를 좁힌 것으로 해석하는 그 과학적인 생각을 안 해요. 그러게 희한해요, 말입니다. 희한해. 예.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께서 본인 지지층 지지를 예. 그 피눈물을 흘리면서 다 끌어다 그렇죠. 갖다 준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래도 지면 뭐 이제 할 말 없는 거죠, 그거는. 그렇죠. 최근에 정동영 의장도 그렇게 얘기해서 참 황당한 사람들이다. 네. 어떻게 저렇게 그 이 정치를 저렇게 왜곡을 할 수 있나. 네. 이낙연 조수준 형편없이 질 걸 이낙연 때문에 이겼다 해야지 통합이 되는 거지. 아니 격차가 줄였다 이렇게 얘기가 네. 통합이 되는 거지. 이낙연 때문에 졌다 하면서 그걸 희생양을 이낙연 찾는 것은 민주당답지 않는 거죠. 어차피 이낙연 때문에 졌다고 하는 소리 들을 거면은 네. 차라리 그냥 냅둬 버릴 걸 그랬어. 저는 그때 예. 그 아쉬움이 좀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10월 10일 날 경선이 있었고 13일 날 이제 이낙연 총리께서 승복 선언을 했는데 네. 14일 날 이제 이재명 그 이 대표하고 제가 통화를 좀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한테 뭐 선배님 이렇게 호칭도 하고 그랬는데 옛날에 제가 2017년도는 그 이재명 그 대표를 도와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친하게 지내고 그 전도 친하게 지냈는데 어쨌든 그때 저는 저기 그 대장동이나 이런 게 그냥 뭐 터지고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게 이제 그 사실을 완전히 바꿔서 윤석열을 공격하더라고요. 아 정말 엄청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서 국민의힘 공격하고 윤석열 후보가 되니까 윤석열을 몸통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저는 우리 민주당이 이기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그 한마디도 버티지 않았어요. 그건 뭐 제가 뭐 뼛속까지 민주당이니까 네.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의 주범이라 할지라도 민주당 전체가 이기면 좋겠다 이런 그 진짜로 민주당을 위해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러면서 2년 4개월을 버텼는데 지금 뭐 생각 같아서는 그때 제가 커밍아웃해서 그 이재명 후보가 저렇게 이 몸통 바꾸기 시도하는 것은 민주당 네. 창피한 일이다. 네. 그렇게 해야지 맞지 않았을까는 오늘 아까 김근태 의장님 네. 내가 추모식에 가서 그 생각했어요. 정말로 김근태 의장님은 진실이 국익에 앞선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분 철학이기도 하고. 예. 근데 이제 진실이 국익이 아니고 이익이 앞선다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민주당의 이익이 앞서서 진실이죠. 그래서 나 그때 좀 후회를 좀 했어요. 네. 그때 그 시기에 차라리 그냥
내가 들여다보니까 이재명 없이는 이게 대장동이 안 되더라. 대장동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차라리 내가 커밍아웃하고. 근데 저는 뭐 민주당이 정말로 이기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재명 후보가 저한테 부탁했던 거 정말 열심히 해줬어요. 저도. 이게 결과론이긴 한데요. 사실 이제 이 모든 게 지나고 나니까 네. 사실 뭐 그 실장님도 마찬가지고 또 네. 당시 이제 이낙연 후보님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간에 그 긴 세월 참고 인내하고 민주당 변화하기 네. 기다리고 협력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예, 예. 지금 참다가 새로운 정치 네. 대안 말하고 신당 말할 때 이렇게 중도 국민 그리고 민주당 네. 지지층에서 일정한 울림이 있지 않나 그동안 명분을 축적한 세월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저는 뭐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정말 양질의 이 정의파들이 많이 있었고 네. 또 양심 세력이 없고 또 그동안의 민주화 운동 세력이 민주당의 주류였죠. 그런데 그 이재명이 덫에 갇히는 순간에 완전히 그 이 민주 세력, 정의 세력, 양심 세력이 이게 이렇게 변할 수 있는가 하는 정말로 끔찍한 경험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도월, 김용옥, 뭐 우리 함세용 신부님, 백락경 네. 선생, 수많은 그런 우리가 80년대에 존경하고 살았던 그런 분조차가 이재명의 그 범죄 행위도 다 묵인돼야 된다. 내지는 뭐 윤석열과 싸우면 다 용서돼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사유를 하고 있다는 게 갑자기 이분들의 철학과 사상이 없어져 버린 것 같은 이런 이 공허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 2년 4개월 동안 지속됐어요. 실장님도 저희랑 또 똑같은 고민들을 네. 해오신 것 같아요. 네, 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는 이제 그분들 뭐 반독재 투쟁이나 운동권 선배들로서 그 성취를 이루신 분들의 철학과 사상을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철학과 사상이 홀로 설 수 있는 철학과 사상이 아니라 적대 세력이 있어야지 거기 기대서 쓸 수밖에 없었던 철학과 사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뭐 20세기하고 21세기 약간 다른데 20세기의 민주화 운동 세력이나 양심 세력은 정말 혹독하게 이 대한민국 역사를 추동하고 끌어왔던 세력인데 21세기 들어서는 그 신자유주의에 완전히 함몰되면서 지식인들이 진영에 갇히게 되고 그 진영의 승리만을 위해서 싸우면서 사실 우파 지식인이나 좌파 지식이나 이익을 위해 싸우는 것처럼 이게 이전 투구하는 그런 양상이 되면서 나는 이 양심 세력이나 지식인들도 정말 뭐 이렇게 이 암흑의 세도로 간 거 아닌가 네. 그런 이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네. 또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기자회견 딱 하셨어요. 터뜨리셨는데 네, 네, 이후에 여러 지인들한테 네. 다양한 입장들을 들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예.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습니까? 별로 아쉬운 게 이제 저랑 늘 호흡했던 그 동지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네. 그 남평호 배반했다. 남평호를 좋아했는데 배신했다. 이런 것들 좀 뼈아프고요. 네. 그다음에 그 내가 강서에서 좀 출마 준비하고 있는 지역에 네. 이 호남 분들도 일부가 신당 가려고 저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희 진실을 호도하는 그런 이 분들도 좀 있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격려 전화하는 분도 꽤 많았어요. 용기에 이 존경을 보낸다. 또 강서의 또 일부의 우리 지지자들은 정말 이번 기회에 정치를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좀 격려도 의외로 많았고요. 저는 그 총선이 다가오는 시간이 민심의 시간이어서 민심들도 많이 변할 것 같다 이런 예측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네. 뭐 여론 조사 계속 보는 것도 좋지만 네. 이게 변화의 중심에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여론이라는 것은 지금 사진으로 순간 찰칵 찍은 것이기 때문에 예. 변화의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하죠. 그럼요. 그런데 이제 주변 분들의 여러 가지 반응을 접하셨는데 네. 격려 질타 몇 대 몇 정도인지가 궁금합니다. 여기서 또 이제 민심의 향방이 또 보일 것 같은데. 저는 예상은 7대 3으로 질타가 많을 거로 생각했는데 네. 7대 3으로 칭찬과 격려가 많았어요. 대박. 예. 예. 대박. 예. 야 이거는 예. 매우 고무적입니다. 예. 그대로 표심으로도 그렇게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자, 지금 어쨌든 간에 뭐 이제 내부 고발이다, 배신이다 이런 얘기 다 무릅쓰고 용기, 네. 신념 관철하신 건데 네.
근데 사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다. 뭐 네. 대장동 네. 비리를 세상에 알릴 의무가 있었다. 그렇죠. 대장동 주민들의 호소를 들을 필요가 있었다. 이런 것도 있지만 네네. 또 이제 경선 국면으로 가보면은 네. 이거를 상대방 네거티브라고도 할 수 있고 네. 또 우리는 검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네거티브고 검증이고 다 상대 경선 안에서 상대 진영에서 정당한 거 아닌가요? 근데 여기서 네거티브와 검증 차이 들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낙연 캠프에 네거티브는 없었어요. 네, 근데 이재명 캠프가 프레임을 씌운 게 이낙연 캠프는 네거티브하는 뭐 캠프다 이렇게 씌운 거죠. 근데 그걸 속절없이 이낙연 캠프가 당했어요. 근데 그건 예. 저희가 반성해 보면 좀 자기 검열에 계속 빠지게 된 거죠. 그것보다는 이제 물리력의 차이가 컸다. 이를테면 제가 3월달에 이재명 후보가 이를테면 그 이 유튜버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분석을 해본 게 있었어요. 네, 유튜버들과의 이 경기도하고 관계, 또 이재명을 지지하는 유튜버들의 그 이 구독자 수, 또 어떻게 이제 지원을 받고 있는 광고비 집행 같은 것도 한번 캐봤는데 네, 저희가 그때 당시에 다 자료를 갖지 않고 큰 메이저급의 유튜버들만 보더라도 사실 압도적으로 이재명을 지지하는 구독자가 많았는데 이를테면 300만 대 한 10만 정도의 네. 구독자 차이가 났던 건데 지금은 훨씬 많지만 네. 지금은 훨씬 정밀하게 분석 보니까 지금은 아마 한 500만 대 10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는 300만 대 10만의 이 그 기울어진 운동장 유튜버 구조가 있어서 저희가 그 유튜버들과의 어떤 그 관계 개선 내지는 시정 요청을 하고자 분석을 했는데 그게 언론에 유출되는 순간 우리가 유튜브들을 블랙리스트 만들어 공격하려고 그랬다. 사찰했다 이런 네거티브잖아요. 예. 이게 네거티브 프레임 확 씌우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거 근데 나는 그걸 가지고 우리 캠프의 여러 국회의원들을 싸우기를 바랬는데 그냥 그 사과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분위기 확실히 있었고요. 또 나는 이를테면 그거 말고도 황교익 사태도 있었잖아요. 네, 황교익이 이를테면 그 일본 내 뭐 그때 이제 올림픽이 있었던가 그래요. 근데 올림픽 할 때 우리나라의 어떤 채소 같은 거 그 공수하는 그런 거 했는데 황교익 일본 거 먹지 왜 그러냐 그래서 이제 그 신경민 의원께서 네, 그때 교토의 관광청장 정도 할 사람이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비난한 거 맞아요. 아니, 근데 재미있었잖아. 근데 그때 이를테면 한교익이 말에 따라서 그렇게 네. 한 거죠. 근데 비난이라 할 것도 없고 이제 나는 한교익이 약간의 친일적인 그런 발언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이제 한교익한테 그렇게 얘기한 건데 한교익이 뭐라 그랬는지 아시죠?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그랬어요. 이재명의 정치 생명을 끊어놓겠다 그랬어요. 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이낙연의 정치 생명을 끊어놓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재명 끊으면 좋죠. 맞아. 이낙연 정치 생명을 끊어놓겠다 했는데 얼마나 황당했냐면 그 이낙연 총리가 사과를 했어요. 아 저런. 그런 게 나는 우리 그 소위 전투력이라 그럴까요? 우리 캠프의 전투력이란 게 0도 안 돼요. 아까 저 유튜브 구조가 300만 대 12듯이 어떤 우리 대부분 박광원 저 대표나 윤영찬 의원이나 저 신경민 의원이나 이낙연 총리나 아무도 싸울 줄은 몰라요. 네, 그러면서 그냥 완전히 우리는 네거티브 한 것으로 그 이재명 쪽한테 그 프레임을 씌움을 당하고 네, 이제 지금 뭐 생각 같아서는 정운현 그때 이제 공보 저 본부장인가 하는 분 정도 가끔 이제 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재명 뭐 공격한 것을 그걸 확대시켜서 네거티브 프레임으로 막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쪽은 네거티브를 아예 활개치고 하고 예. 그거를 집계하는 것조차 어려울 상황인데 예. 우리 인력으로는. 예. 근데 우리는 어쩌다 나오는 한마디 가지고 계속 예. 사고하기 바쁘고 그런 그러니까 일들이 반복됐던 거잖아요. 말이 안 됐던 건데요. 이제 저는 뭐 그때 경선 과정을 보면 아까 이제 대장동 부분도 제가 우리 캠프에 이 얘기를 한다 그러면 조사도 못했을 거예요. 맞아. 예. 맞아. 예. 예. 조사 못하고 대부분 그거 갖고 뭘 시비를 걸려 그러냐. 예. 또 제가 조사한다 그러면 네가 뭐 영웅 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이런 네. 분위기가 심했을 것 같아서 제가 아는 변호사, 회계사, 언론인들한테 야 우리 내부에서는 돈도 없고 인력도 없으니까 한번 이거 주민들의 그런 민원이니까 한번 캐보자.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좀 약간 저기 모임을 만들어서
한 달 정도 이렇게 추적을 한 게 이제 대장동 네. 그 접어로 하게 된 계기인데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뭐 그분들한테 활동비를 준 것도 아니고 뭐 이 자료 같은 거 자기들이 사고 와서 이렇게 그 금융 자료 같은 거 공개 안 되잖아요. 근데 네. 금융 정보는 한 돈 10,000원 주면 사요. 근데 자료 같은 건 이제 그 대장동 관련 자료가 화천대유하고 천화동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많은 뭐랄까 좀 그 카르텔 저던 회사들이 많았어요. 네. 거기 보면 주역과 관계된 뭐 지산겸 같은 그것도 휘겸 같은 뭡니까? 그런 처음 들어보네요. 그런 회사들이 많았어요. 김만배 취향의 그런 김만배 네이밍들. 취향이죠. 네. 저희가 이제 농담으로 그랬죠. 그 이재명 그 지사가 주역에 빠져 있는갑다. 근데 그 네. 이재명 지사의 멘토가 이 그 주역을 전공한 사람 모양이다. 주역을 전공했다. 그래서 그 지금 천공처럼 네. 이재명 그 지사가 뭔가 주술적 집단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제가 농담하고 그랬어요. 처음에 맨 처음 농담하면서. 알고 보니까 다 김만배 취향이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대동서장이니 뭐 전부 다 이런 주역의 취향들이 네. 이 소위 이재명 지사의 멘토가 김만배다. 저희는 이렇게 농담하고 네. 김만배를 주민들도 모르고요. 그 대장동이 진행된 지가 10년 가까이 됐는데도 아무도 몰라요. 네네. 그래서 김만배라는 사람이 나는 애초에는 그냥 진짜 이 주역의 대단한 대가다 그런 나중에 보니까 김만배 씨가 주역 공부를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 네네. 예. 그러니까 김만배가 이재명의 멘토다 이렇게 말하기는 약간 무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네. 위기 대응의 멘토였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나중에 그럼요, 보니까 그럼요. 예, 예. 예를 들어서 그 대장동 몸통 윤석열론 관련해서 예. 언론들한테 마사지하고 가짜 뉴스 만들어 뿌리는 아이고. 그 지휘불 맨 위로 올라가 보면 김만배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신랑님 사건도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1억 6,500. 네. 그거 말이 됩니까? 예. 예. 근데 저는 이제 진짜 우스운 게 이런 것 같아요. 저희들끼리 이제 농담삼아 하는 말들이 뭐냐면은 이재명 지지자들이 이재명을 제일 모른다라는 그렇죠.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이게 김병량 전임 그 민주당 시장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예. 이재명도 정치적 그 뿌리가 민주당에 있는데 예, 예. 같은 민주당 시장을 고발을 하고 고소전을 벌이고 그러게다가 어떻게든 집어넣겠다고 검사 사칭을 하고 그랬죠. 그러다가 무고 나오고 예. 그거 관련해서 또 저 위증 강요하고 예. 이 모든 일들을 보면은 어딜 우리 보고서 지금 저기 뭐야 내부 총질이니 배신자니 이런 프레임을 내세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재명 그 대표를 한때 좋아하고 지지할 때가 있었는데 잘 몰랐어요. 네. 그리고 인권 변호사 내지는 그 이 개혁주의자, 행정 추진력이 아주 왕성한 사람 이런 거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이재명 캠프 쪽에 있는 그 이재명 성과 분석팀에 근무했던 후배 하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이재명 성과를 분석하다 보니까 이게 맹탕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만두고 나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네. 얘기가 예. 형님 내가 이재명 지사의 성과 분석을 해보니까요 성과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다가 그냥 그만뒀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실제로 우리가 그 국민들한테 감동 줬던 게요. 네. 신천지 진압하는 거, 예, 예. 뭐 계곡 정비하는 거, 뭐 청년들 수당 주는 거, 그거 말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 세 가지다 보면 자기가 한 게 별로 없어요. 네, 계곡 정비도 네. 뭐 어디서 표절해 온 것이고 계곡 정비는 조광원 시장 이전에도 내가 광주 사람인데 박광태 지사가 2000년 초에 무등산 이 증심사 계곡 정비를 제가 기억하는데 깨끗이 정리했거든요. 네. 그뭐 조광원 시장보다 한 10년 먼저죠 그것도. 이게 딱 오리지널이 있다기보다는 그러죠. 다 이게 한 또 거죠. 이게 예. 돌고 도는 그런 거라고 봐도 그럼요. 되겠네요. 예. 예. 그래서 성과가 있을 게 없죠.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성과를 이끌어내기보다는 예. 죄다 프로파간다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니까요. 그럼요. 이제 성남시장할 때 저희가 놀랬던 게 이게 하나 더 에피소드 얘기하자면 이게 처음 공개하는 건데요. 네. 제가 이제 이재명 시장의 어떤 그 뭐 재임 시절에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에 대한 정보를 많이 좀 우리 종합 상황실에 들어와서 살펴본 것 중에 하나가 몇 가지 있었는데 재밌는 거 하나가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이제 이재명 시장 시절에 이 양반이 이제 14년도에 재선 시절에 네. 성남시장 재선 시절. 재선하려고 하는 시절에 변희재가 네. 그 표절 의혹을 제기해서 논문 표절이요. 논문 표절, 석사학위 논문 표절인데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 양반 나는 어디 대학에서 하겠다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하다가 한번 사과한 적도 있고 그렇죠. 또 문제가 되니까 학위 논문을 반납했다. 네. 이렇게 했는데 반납 안 우리 했죠. 윤 선생이 학위 논문 반납 제도가 있나요? 없죠. 당연히 그거 없죠. 내가 물어봤어. 그래 가천대학교 했더니 그 담당했던 이 간부 한 분이 그러더라고. 누군지 제가 아주 친한 분인데 어떻게 남실장은 대학에 뭐 있었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나. 예. 이 학위 논문을 반납하는 제도가 있는 대학은 전 세계에 아무데도 없다. 네. 근데 이재명이 반납 소동일 뿐이지 그걸 나한테 물어보냐. 그 반납 소동을 국민들이나 이재명 지사 사람 다 믿는다는 얘기야. 반납했다는 걸. 그래서 뭐 제가 그걸 뭐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건데 네. 이재명 지사는 그 이 순간에 그 이렇게 이 워딩을 이렇게 국민들한테 전하기 좋은 건 대단한 능력이 있는데. 그거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근데 그냥 그 지지자 저도 그때는 그냥 꼼짝없이 반납했는갑다. 너무 뻔뻔하게 그렇게 치고 나가니까 내가 뭘 잘못 알았나? 예.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반납했구나 싶었는데 그렇게 뭐 그때 간부가 얘기해서 이재명의 그런 어떤 그 이 언어 도단이라 그러죠. 언어 도단이죠. 그걸 예. 참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어 도단 가치전도. 예. 예. 제가 또 이제 이 관련해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아요. 그 사실 지금 최초 언론 보도 네. 때문에 지금 이재명 당시 이제 후보 수사가 그것 때문에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이 수사 자체는 이재명 캠프에서 당시 이제 국힘 김기현 원내대표를 네. 뭐 허위사실 유포로 이제 선거법으로 고발하면서 그거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 이 조사 과정은 다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이 이재명 그 이 대표가 약간 또 왜곡시키는 게 뭐냐면 이게 18년 도지사 선거하면서 네. 그 5,503억의 공공개발이익 환수라고 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제1의 치적으로 이걸 내세웠어요. 그랬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기소가 돼서 네. 한번 이게 이제 그 어떤 얘기냐면 확정을 다 환수를 받지도 않았는데 환수한 것처럼 했다 그래서 그래서 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기소가 됐는데 이제 그게 이를테면 이제 그 대장동 일당들 뭐 여러 변호사들의 카르텔이 그게 이재명의 그런 어떤 그 저 치적 자랑이라는 게 사실 객관적으로 옳다. 그 자기들이 이재명을 공산당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증언하면서 네. 실제로 무혐의로 나와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양반은 이 대장동 다 탈탈 털어진 거다 얘기하는데 저희가 들여다보면 그러진 않잖아요. 그 주민들은 정말 피눈물 흘리면서 자기 손해 보고 땅을 팔았는데 비싸게 땅을 샀고 저희한테 와서 그렇게 화낼 정도로 이렇게 민원도 있었고 저는 이 9월 13일 이후에 조선일보 보도 이후에 언론 방송이 정말로 많이 보도했잖아요. 네. 그런 가운데 저는 이제 관심을 꺼버린 게 어차피 이제 대장동은 내 손을 떠난 거고 뭐 그 대장동을 알고 있는 내용만 내가 기억하지 그 이후에 수많은 진행되는 그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는 신문에 나온 정도만 알아요. 그래서 기소된 것은 김기현이가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대장동 몸통으로 이재명으로 하니까 이제 그걸 오히려 고소한 게 이제 민주당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시작된 거죠. 예. 그러니까 자승자박인 셈인데 예. 그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최초 제보 때문에 본인이 그 꼴이 난 것이라면은 예. 사실 김기현 고발 안 했으면은 그것도 안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인은 결국 예. 죄를 지은 사람한테 있는 것이지 예. 주변적인 거 백날 찾아봤자 의미 없는 거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그렇다고 동의합니다. 예. 자 지금 뭐 대장동 얘기 많이 했는데 우리 또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총선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신당 바람, NY 신당 바람이 저는 매우 거세게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잘 될지도 모르겠다. 이번 총선에서 꽤 포션을 차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이거란 말이죠. 이게 민주당 역사를 보면은 분열됐다 합쳤다 이렇게 예. 많이 되는데 지속 가능한 신당이 지속 가능해지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그럼요. 제3의 정치 세력이 필요하니까 지속 가능하려면은 어떤 조건을 좀 갖춰야 될까? 이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인류가 당하고 있는 현재 그 위기들, 네. 뭐 기후 위기라든가 불평등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나라도 선진 국가도 이 진심 있게 그 문제를 풀려고 하질 않아요. 네. 뭐 미국이든 영국이든 프랑스든
뭐 중국이든 다 그런데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정부나 국가가 나서서 정말 진심을 다해 풀면 저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뭐 프랑스 어느 나라 못지않게 이 모범국가 될 거라고 봐요. 네. 근데 지속 가능한 그 정당이란 것은 결국 국가가 실패하지 않고 또 국민들한테 이 국격을 높게 만들어서 국민들이 어디 나가든 불편하지 않고 국익을 높이는 건데요. 국민들도 그런 나라에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그 정당이 결국 국가를 운영하게 되는 건데 그 뭐 어쨌든 19년도에 선진국으로 진입했고 20년도는 무역 10대국이 됐고 21년도는 미국 어느 대학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평가하는 이 국력 6위 국가가 됐어요. 네. 근데 불과 2년이 딱 지나니까 이게 급전직하는데 윤석열 정부 2년 만에 이렇게 급전직하는 나라를 만들어낸 건 비극이죠. 또 하나 문제는 그런 그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려고 그러면 그보다 더 능력 있는 대한 정당이 나와야 되고 야당이 돼야 되는데 이재명 체제의 2년간은 저는 뭐 이 무능하고 어떻든 방탄하고 또 윤석열의 적대적 공격의 반사이익으로만 이 민주당이 유지되다 보니까 유례없을 정도로 이 도덕적 불감증 내지는 이 소위 미래에 대한 희망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검수완박이니 뭐 수많이 그런 그 검찰과 싸우면서 검찰이 마치 뭐 이 정치적으로 해보지 못할 집단처럼 검찰이 대단히 무서운 집단처럼 만들어놔. 저는 검찰은 무섭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실제로 내가 살아가면서 검찰 조사도 받아보고 여러 차례 불려가서 이제 재판도 받아보랬지만 검찰은 그 저는 폭력기관이잖아요. 군대처럼. 네. 약간 잘못 운영하면 국가가 망하는 데가 검찰인데 그 검찰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난 민주당이라 봐요. 그렇게 약간 폭력적으로 만들고 어느 정권이든 검찰이 무도하죠. 우리 윤석열 정부만 검찰이 무도한 건 아니죠. 근데 그 무도함을 정치적 힘으로 언제나 제압해 왔는데 지금은 정치 세력이 어느 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검찰 제압을 못 하고 있어요. 뭐 도덕성 상실하고 검찰에 책 잡힐 게 많으니까 네. 제압이 안 되겠죠. 그냥 말폭탄이나 쏴대는 그럼, 것이죠. 네. 자, 그러면은 실장님도 이번에 출마를 하실 것인데요. 네. 어떻게 뭐 민주당에서 출마하십니까? 이낙연 총리의 길을 따라가야죠. 아, 저는 그렇습니까? 뭐 그 이 설사 그게 폭풍에 좌초할 수 있는 위험한 길일지라도 저는 이낙연 총리가 만들고 있는 길이 현재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을 넘어선 국가 운영에 특히 국격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치 세력으로 가기를 바라고 그 일에 이력을 좀 담당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신당 저기 합류 3호 인사 되시는 건가요 지금? 공식적으로? 3호가 아니라 어쨌든 나는 뭐 이낙연 총리가 신당을 만드는 순간에 피할 수 없이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었어요. 결심은 이런데 네. 발표는 지금 3호 인사가 되는 이거 거네요. 모르겠어요. 저는 뭐 아직 예. 탈당을 안 했으니까 예. 이석현 부회장이 이제 탈당을 했기 때문에 탈당을 해야지 그것도 네. 인정을 해줄 수 있네요. 그렇죠. 빨리 탈당을 하십시오. 언제 하실 거예요? 이낙연 총리하고 같이 하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저도 예. 그날 하겠습니다. 예. 윤가피 탈당 선언 자막 좀 넣어주세요. 예. 예. 자, 근데 강서갑 출마하신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네. 강서갑은 여기 백광현 씨가 먼저 찜콩해 놓은 데 아니겠습니까? 거기 가서 이제 피 터지게 싸우시겠다고요? 백광현 그 대표가 그 거리 온다면 환영해야죠. 그래, 뭐 경쟁해야 되고 단일화 하실 겁니까? 오픈 프라임으로 한번 하고 네, 싶어요. 한번- 오픈 프라임으로 한번 해서 붙어봐요. 예, 붙어서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술 한잔 사면서 주저앉을게요. 예. 근데 하필 왜 강서갑이에요? 거기가 20년도에 제가 출마를 준비했었어요. 네. 20년 출마 준비했었는데 그때 이낙연 총리 인기가 워낙 높을 때고 네. 또 제가 가면은 금태섭이라는 꽤 괜찮은 사람 하나를 이낙연 측근이 자객 공천으로 와서 죽였다. 아, 이런 게 하나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양보를 하셨다는 거죠? 그냥 저는 이낙연 총리께서 아까 얘기처럼 국민을 헌신하는 정부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지도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네. 이낙연 대통령 되면 제가 뭐 정치할 이유는 없겠다 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세월이 지났는데 대선 끝나고 나서 보니까 뭐 저희들 연대공생의 몇 교수님들하고 술 먹다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낙연 역할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한국 정치에서 꼭 필요한 사람일 것 같다. 그러다 이낙연 총리가 정책 역할을 해야지 추락할 수 있는 국가에 그나마 이렇게 쐐기를 받고 이 브레이크 밟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까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하도 해서 그 저의 역할도 좀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 그럼 교수님들이 세게 얘기했어요. 제가 정치를 안 하려고 생각하다가 교수님들께서 야 남평호 저기 이 총선 출마해서 어쩌든 그런 새로운 정부를 만드는데 마지막 역할을 해봐라. 아니 자기가 출마하고 싶으면서 교수님들 핑계를 대세요. 아니 맨 처음에 그런 동기가 있었고 네. 제가 그냥 결단한 것은 아까 같이 이제 이 괴물 그 정치 집단이 네. 이 정치 공황을 만들고 있다. 정치 공황을 극복하려고 그러면 나 같은 사람 한번 이 정치 공황을 돌파할 수 있는 어떤 전략과 좀 뭐 활동이 필요하겠다. 이런 것을 강서에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강서가 일단 그 불평등이 가장 심한 지역이에요. 장애인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고. 아 그래요? 네, 3만 명 가까이 장애인들이 삽니다. 57만 인구 중에서 이제 게다가 제가 의지하고 싶은 게 이제 호남 서울에 광주라고 할 정도로 호남 사람이 많은데 이름 21만이 호남 사람이거든요. 57만 중에. 저기 강서 가분도 많고요. 근데 호남 사람들이 과거의 호남 사람들은 정의롭고 독재에 저항했고 또 김대중 정부나 우리 문재인 정부나 이 연결되는 과정에서 호남 사람 역할이 컸는데 지금 이 같은 상황에서 호남 사람들이 다시 21세기 각성하지 않으면 저는 이 악순환이 총선 이후도 그 버전 2 윤석열 이재명 대결로 가면 뭐 대한민국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망하는 것을 강서 사람과 더불어서 정말로 저기 극복해내야 되겠다. 막아보겠다. 막아보겠다. 아 근데 호남 원주민들이 많이 있는데 네. 호남 너무 이재명 편중 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겨요? 근데 이제 소돔과 고모라도 가끔 각성할 때가 있어요. 가끔이요? 뭐 아무리 나쁜 그 도시도 가끔 불러 태워서 없애는 것보다는 의인이 나타나서 네. 그분들한테 야 우리 정말 미쳐가는 거 아니냐 술 먹고 타락하지 말자 이렇게 의인이 외치면 뭐 그 성서에 그런 게 있잖아요. 의인이 한 명만 있으면 그 소돔과 고모라가 불도시로 만들지 않겠다 이런 게 있듯이 저는 강서를 정말로 호남 사람 일일이 설득해서 이 이재명이 민주당 윤석열이 국민의힘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당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 그럼 하고 다니는 한 몸 받쳐서 이 네. 제3 세력의 어떤 그 미랄이 되겠다 이런 느낌으로 출마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거 나 이기려고 출마하는 거다.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 이재명 민주당으로 확실히 변할지는 잘 몰랐는데요. 이재명 민주당이 되는 순간에 그 의지를 갖고 이재명 민주당을 반드시 이기겠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 윤석열 정부를 이길 수 있는 세력. 지금은 이제 약간 신당 얘기 한 달 가까이 이제 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3지대가 1지대로 변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네. 뭐 너무 그 꿈이 커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3지대가 반드시 1지대로 돼야지 대한민국이 추락을 멈출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뛰보려고 그러면 합니다. 민주당이 캐스팅 보터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 민주당이 그래도 교섭단체는 갖출 거 아닙니까? 저는 민주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좋기는 하겠는데 예. 그때는 이재명이 민주당이 아니겠죠. 그렇게 되면. 그렇겠죠. 그럼 다시 동지들과 네. 같이 손을 잡고 전통 민주당의 가치를 회복해서 네. 다시 인수합병 할까요? 그때는 뭐 예. 민주당 합당해야죠. 그 부역자들 몇 명은 좀 빼고 좀. 예. 나는 그 민주당 내에서 그 국회의원 중에서 일부가 네. 지금도 이재명 대표의 순수성 내지는 개혁성을 믿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예? 진짜요? 그래서 야 내가 나의 전체를 받고 있구나. 내가 한때 그 믿었거든요. 이재명 대표를. 아 진짜 정말 네. 순수하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있더라고.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정말로 그 안타깝게 생각해요. 한 7년 어디 알래스카 같은 데서 살다 오신 분들 아닌가. 그러니까 나는 그분들 그 얘기했어. 야, 그 어떻게 신문도 안 보냐? 신문 보면은 다 그 진실이 나와 있는데 네. 그렇게 좀 약간 언짢게 반응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강서갑에서 싸우셔야 되는데 네. 승리의 전략 같은 거 있으실 거 아닙니까? 다 네. 보여주지 마시고 네. 조금만 좀 보여주십시오. 저는 정치는 그 언제나 민심을 변화시켜서 과거의 악당도 제거하고 간신도 제거하고 과거의 그 나쁜 간행들을 싹 없애는 거 이게 이제 선거라고 생각해요. 네. 선거 전술은
뭐 나쁜 놈이다 소리치고 네. 저 뭐가 이게 악당이니까 우리가 악당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저 전술적인 거 전략적인 것도 필요하고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같이 공유하는 거. 특히 오바마의 선거 전술을 보면 그 이 변방과 흑인이 대통령까지 되는 과정을 보면 결국은 그 순수한 뭐 마음이랄까요? 그 정치 전술 슬로건들 특히 이제 캠페인에 있어서 일체감 네. 이렇게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ESG를 강서에서 했었는데 네. ESG의 청년들과 더불어서 특히 이제 강서에 많은 그 이 좀 뭐 청년을 좀 바르게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 베이비붐 세대, 베이비붐 세대를 좀 설득하려고 그래요. 우리 베이비붐 세대가 소위 말해서 국가 재정을 많이 쓰는 그런 세대가 된다면 미래가 암담하니까 우리가 의료보험도 좀 전략하고 그 세금 같은 것도 이렇게 뭐 조금 내기 힘든 사람들, 젊은 사람들한테 노인 펀드 같은 거 만들어서 젊은 사람들한테 좀 주자. 네네. 노인의 헌신을 좀 처음으로 좀 강서에 해볼 생각이에요. 네. 아 방송은 좋으신데 네. 선동성이 약간 부족해서 예. 제가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럽시다. 예. 자, 지금부터는 이제 시청자 질문인데요. 좀 예. 이제 가실 시간이 돼가지고 제가 네, 네. 마음이 약간 초조해요. 그래서 예. 단답식으로 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질문인데요. 배 타는 농부님, 왜 중앙 언론이 아닌 경기도 작은 언론사에 제보를 했는지, 공중파나 메이저 언론에 제보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으신 겁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제가 기자회견을 밝혔는데 세 군데 레거시 미디어에 일단 뭐 보도를 하면 어떠겠냐 했더니 추가 취재만 한 달 이상이 걸린다. 그렇다 그러면 뭐 경선은 이미 끝나버리고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그냥 제가 아는 박종민 기자한테 야 이것 좀 한번 어떻게 해볼 수 있냐 해서 박종민 기자가 한 이틀 정도 취재해보고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도 기동성은 있었네요. 예.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었고. 예. 자 전승민 아나운서 질문입니다. 네. 남평 오거리라는 지명이 있는데 거기 혹시 네. 가보셨는지? 저는 뭐 자주 갔었는데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예. 우리 그 후배 하나가 사진을 찍어서 남평오거리 사진, 그래서 저런 거리 남평오거리가 있었구나. 예. 그래서 제가 가끔 써먹는 게 김일성 거리보다 예. 남평오거리가 훨씬 더 역사적으로 깊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그래도 있어요. 이제 생존에 계실 때 본인 이름에 거리도 있고 예. 거기 대충 어느 동네예요? 그 광주에서 나주 가자면 남평에 오거리가 있습니다. 거기로 출마를 하시죠. 예. 예, 임파서블 드림님. 네. 예, 다들 그 NY 신경민 의원, 뭐 기타 윤영찬 의원 다 모르는 상황에서 혼자 제보하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을 것 같다. 근데 이후에 이제 제보 이후에 뭐 지금까지 협박당하거나 위협당하는 그런 일은 없으셨는지 질문이 있습니다. 아주 험악한 말들은 많이 오가고요. 네. 뭐 메시지로 또 카톡으로 가끔 전화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건 뭐 협박에 속하진 않죠. 예, 저는 그냥 그런 아까 생각하고 예상보다는 7대3으로 저 격려하는 격려가 쪽이 더 많아서요. 많다고요? 그냥 뭐 이 민심이 변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격려가 더 많다는 말씀 듣고 너무 지금 예. 기분이 좋고 부자가 된 것 같아요. 네. 자 김변님 질문인데요. 안경 가격을 물어보셨네요. 쓰신 안경이 예쁘다고 탐난다고 하셨네요. 대충 얼마 주고 사셨습니까? 그때 뭐 기억은 없는데 한 30몇만 원인가 한 40만 원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이게 고가의 안경이었네요. 아 그랬나요? 예. 어쩐지 예쁘더라. 예. 네. 그리고 데미안 에너지님 질문인데요. 어제 기자회견하면서 떠셨는지 살짝 버벅거리는 감이 있었다고 그러네요. 원래 제가 저기 발음이 좀 뭐 똑바르지 않아요. 가끔 이렇게 그 저한테 좀 가장 큰 약점이 카메라 공포증이 있어서 그 가끔 카메라 앞에 서면은 발음이 더 이렇게 어렵고요. 이제 가끔 뭐 우리 마누라도 소리 듣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정찰을 해 발음이 그렇게 뭐 좀 똑바르고 그래야 되는데 항상 버벅거린다 이렇게 네. 하는데 많이 고쳐 나가려고 그럽니다. 저도 그런 편인데 지금 8년째 방송하고 있어요. 예. 그러시구나. 대충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너무 많이 고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네, 네. 주델님 질문이 좀 약간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네. 형제분들 성함이 남평1, 남평2, 남평3, 남평4입니까? 이런 질문인데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예. 5째 아들이라고 그냥 평호라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근데 남평1, 남평2는 그런 건 없어요? 없고요. 예. 예. 그렇구만요. 그러면 다 누나들이요? 뭐 사람 사녀인데요. 예. 예. 제가 그 어떤 사람 사녀 중에
제가 막내입니다. 예. 아 그렇군요. 네. 자 럭셔리하고 도도한 잡뻥 문파님 질문입니다. 국회 입성 자신이 있는지요? 그거 좀 자신 있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 아까 이 국면을 뚫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망할 것 같다 이런 심정으로 정말로 애국적인 느낌을 가지고 그 네. 각오를 가지고 총선을 반드시 돌파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지금 자신 있어 한다는 것도 사실 그렇고 자신 없어 하는 것도 그렇고 상황이 이 선거판에서는 진짜 하루하루가 진짜 네, 네. 100년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두고 봐야지 알죠. 네, 네. 예, 방향성에 자신 있고 신념이 있으면 앞으로 쭉쭉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뭐 이제 정치 신세계에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예. 오늘 이렇게 벙커에 들어와 보니까 이제 우리 윤가피 선생 눈이 초롱초롱해져서 네. 저도 뭐 이렇게 예. 그 가끔 힘을 받습니다. 정치 신세계 보면 어떻게 우리가 잘 몰랐을 때도 이렇게 한결같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었는지 좀 한 수 배울게요. 그러니까 대장동 이슈가 터지기 전에는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대장동 잘 아시는 분 예. 전문가고 예. 이후에도 또 제가 나름 전문가가 아 같아요. 그러시구나. 터지고 나서 예. 예,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지금까지 남평호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님이셨고요. 뭐 지금 우리 저기 신당 챙길 후보님들 정치인들 굉장히 많아서 머리가 복잡한데요. 남평호 실장님이 또 오늘 방송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또 하루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1시간 동안 친해지고 친밀감이 생겨서 또 열심히 저도 정치인 세계도 도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윤가피 남평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그냥